남편은 나를 버리고 내 여동생에게 가버렸다. 걔는 곧 아파트를 받을 거고 넌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다. 10분 뒤 그는 우리 집 문 앞에서 히스테리를 부리며 울부짖고 있었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랍니다. 그럼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김수진은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남편 박지훈은 작별 인사도 없이 출근해버렸다. 그녀는 옆으로 돌아 누워 베개에 얼굴을 묻고 다시 잠을 청하려 애썼다. 일어나기까지 아직 20분이나 남아있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어제 남편이 뱉었던 말이 맴돌았다. 또 그 할머니한테 갔었어?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그녀는 일어나 맨발로 부엌으로 걸어가 전기주전원의 스위치를 켰다. 창밖에는 10월의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낡은 9층짜리 빌라 4층에 있는 작은 월세집. 5년 전 지훈과 막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 집은 아늑한 보금자리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잠만 자는 곳이 되어버렸다. 수지는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12시간 교대 근무에 늘 쑤시는 다리, 옷에 깊게 밴 약품 냄새가 그녀의 일상이었다. 지훈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했다. 돈은 제법 벌었지만 자기 집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들은 월세 80만 원을 내며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 식탁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수진아, 잊지 마. 오늘 저녁 할머니 댁에서 모이는 거 중요한 얘기가 있대. 7시까지 오렴. 수진은 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티백을 넣었다. 최순자 할머니 댁에서의 가족 모임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보통 명절 같은 큰 날에나 모였다. 무슨 중요한 이야기일까? 그녀는 엄마에게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요. 지훈 씨랑 갈게요. 답장은 거의 바로 왔다. 유진이는 벌써 온다고 했어? 온 가족 다 모일 거야. 이유진은 그녀의 여동생이었다. 수지는 32살, 유진은 27살, 5살 차이였지만 그 사이에는 마치 깊은 심연이 있는 것 같았다. 유진은 언제나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화려하고 눈에 띄고 길고 붉게 물들인 머리카락에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재주까지 갖췄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미용실 매니저로 일하면서 튀는 옷차림과 화려한 화장으로 항상 주목의 중심에 있었다. 수지는 차를 다 마시고 시계를 보았다. 출근 준비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흰색 가운을 입고 갈색 머리를 하나로 따아내린 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평범하고 조금 지쳐 보이는 얼굴, 립스틱 외에는 아무런 화장도 하지 않았다. 그럴 시간도 없었다. 병원에서의 하루는 여느 때처럼 순식간에 지나갔다. 끝없는 대기줄, 까다로운 환자들, 차트 작성. 저녁 6시가 되자 수지는 겨우 서 있을 힘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할머니 댁에 가는 거 기억하고 있죠? 남편의 목소리는 불만스러웠다. 수진아, 나 일이 좀 있는데 너 혼자 다녀오면 안 될까?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같이 있어야 해요.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6시 반에 지하철역에서 봐. 최순자 할머니는 시내 중심가의 오래된 벽돌 건물에 살았다. 높은 천장과 쪽마루 바닥, 커다란 창문이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였다. 할아버지가 20년 전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집이었다. 그 후로 할머니는 혼자 사셨다. 75이었지만 정정하셨다. 매일 아침 체조를 하고 직접 장을 보고 요리도 하셨다. 수진과 지훈은 3층으로 올라갔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었다.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거실에는 이미 아빠와 유진, 그리고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유진은 몸에 딱 붙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안녕, 언니. 그녀는 눈도 들지 않은 채 툭 던지듯 말했다. 안녕. 수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뺨에 입을 맞췄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낸단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지만 수지는 그 눈 속의 피로를 알아차렸다. 지훈은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창가 의자에 앉았다. 유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지훈 오빠, 살 빠진 것 같아요. 언니가 밥 안 챙겨줘요. 지훈이 피식 웃었다. 아니야, 괜찮아. 일이 많아서 그래? 어머, 그래요.
유진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혹시 뭐 먹고 싶으면 말해요. 나 요리 잘하는데. 놀러와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유진의 이런 장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항상 지훈에게 추파를 던졌고 그를 만지거나 특별한 미소를 지을 핑계를 찾았다. 예전에는 그저 모든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동생의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게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엄마가 차와 떡을 가져왔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자작 아빠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시작했다.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 할머니께 말씀하시라고 하자.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받침에 내려놓았다. 얘들아, 나도 이제 늙었다. 75이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니? 그래서 아파트 문제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유진마저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오래 생각했단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수진이는 결혼해서 지훈이가 있잖니? 둘이 함께잖아. 근데 우리 유진이는 혼자란다. 더 힘들겠지? 그래서 결정했다. 이 아파트는 유진이에게 물려주기로. 수진은 속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할머니를 그리고 부모님을 쳐다보았다. 엄마는 미소 짓고 있었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어머니, 올바른 결정이세요. 엄마가 말했다. 정말 유진이한테 더 필요하죠. 수진이는 이미 자리 잡았잖아요. 그래, 맞아. 아빠가 거들었다. 지훈이랑 잘 살고 있잖아. 유진이는 방 한 칸 얻어서 겨우 사는데 유진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할머니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할머니, 최고예요.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 새끼. 대신 나 잊으면 안 된다. 자주 찾아봐야 해. 물론이죠, 할머니. 매일 올게요. 수진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운함이 목구멍에 덩어리처럼 걸렸다. 아파트를 기대했던 건 아니었다. 절대로. 하지만 이렇게 모두 앞에서 한쪽 손녀가 다른 손녀보다 더 중요하다고 공표하는 것은 아팠다. 지훈은 유진을 그리고 수진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수진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흥미 혹은 계산 같은 것. 자, 그럼 이걸 축하하며 한잔하자고. 아빠가 소주잔에 술을 따랐다. 유진이를 위해, 할머니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모두 잔을 들었다. 수진은 입술만 살짝 적셨다. 유진은 얼굴이 환하게 빛났고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며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어떤 가구를 살지 계획을 세웠다. 언니, 서운한 거 아니지? 유진이 갑자기 수진을 돌아보며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아니, 내가 왜 서운해야 해? 그래도 아파트잖아. 할머니 아파트지. 누구에게 줄지는 할머니가 결정하시는 거고. 그래, 착하다. 엄마가 끼어들었다. 이게 옳은 결정이라는 거 너도 알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고 싶었다. 그냥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아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듣고 필요할 땐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평소와 달리 활기찼다. 그는 농담을 하고 웃고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유진을 쳐다보았다. 수진은 그 시선을 보았다. 그 시선이 그녀의 속을 태우는 것 같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지훈은 담배를 피웠다. 그들은 말없이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왜 그렇게 시무룩해? 그가 마침내 물었다. 그냥 피곤해서. 에이, 설마 아파트 때문은 아니겠지? 뭐, 어때? 우리도 괜찮게 살잖아. 그래, 물론이지. 게다가 내 동생도 괜찮은 애잖아. 걔한테 정말 더 필요하겠지. 수진이 멈춰서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아니, 내 말은 유진이 괜찮다고. 예쁘고 명랑하고 그 아파트 덕에 운이 트일 거라고. 지훈 씨, 걔 내 동생이야. 그래서 뭐,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들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침묵했다. 지훈은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수진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 할머니에 대한 서운함, 유진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지훈 때문에 느끼는 이상하고 불안한 감정까지. 다음 몇 주는 평소와 같이 흘러갔다. 수진은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했다. 지훈은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점점 잦아졌다. 프로젝트가 급하다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회사로 저녁 가져다 줄까요? 어느 날 수진이 제안했다. 됐어.
여기서 동료들이랑 시켜 먹어. 너무 늦게 오잖아요. 걱정돼요. 수진아, 잔소리 좀 그만해. 나 어린애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챙겨.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유진은 자주 전화를 걸었다. 어떤 벽지가 더 나을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냥 수다를 떨기도 했다. 수진은 건조하고 짧게 대답했다. 동생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어느 날 유진이 제안했다. 언니, 토요일에 지훈 오빠랑 할머니 댁에 같이 가자. 할머니가 케이크 구웠다고 오라셔. 우리 바빠. 에이, 시간 좀 내봐. 혹시 나한테 아직도 화났어? 아니, 그냥 정말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지훈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가자. 내 할머니 댁 안 간 지 오래됐네. 나 케이크도 좋아하고. 수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그런 가족 모임 질색하잖아요. 뭐, 가끔은 괜찮지. 게다가 유진이가 오라는데? 그들은 갔다. 할머니는 정말 케이크를 구워 차를 내주셨다. 유진은 지훈 곁을 맴돌며 휴대폰으로 무슨 사진을 보여주었다. 지훈 오빠, 이것 봐요. 나 이 가방 살까 하는데? 어때요? 나한테 어울려요? 예쁘네. 넌 뭐든 다 어울려. 유진이 웃으며 장난스럽게 그의 어깨를 쳤다. 어머, 오빠 칭찬도 잘하네. 그러고는 다른 사진들을 꺼냈다. 이건 내가 일하는 미용실. 인테리어 예쁘죠? 얼마 전에 새로 했어요. 오빠는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일 때문에 좀 알지? 그럼 타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줘요. 친구가 욕실 리모델링 하는데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들은 대화하며 웃었다. 수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자신이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11월은 추위를 몰고 왔다. 어느 날 저녁,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단다. 나 지금 할머니 댁이야. 좀 와줄 수 있겠니? 수지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택시를 불러 달려갔다. 할머니는 소파에 누워 계셨는데 얼굴은 잿빛이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무슨 일이세요? 어지럽구나. 할머니가 속삭였다. 팔에 감각이 없어. 수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의사들은 빨리 도착해서 할머니를 살피고는 고개를 저었다. 뇌졸중입니다.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급해요. 할머니는 실려가셨다. 수지는 뒤따라갔다. 밤새도록 그녀는 병원 복도에 앉아 기다렸다. 엄마는 아빠 밥을 차려줘야 한다며 집으로 돌아갔다. 유진은 오지도 않고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만 남겼다. 언니, 할머니 어떠신지 알려줘. 난 내일 갈게. 다침이 되자 의사가 나왔다. 피곤하고 어두운 얼굴이었다. 광범위한 뇌졸중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살아나셔도 마비된 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75은 장난이 아닙니다. 만약 회복하신다면 24시간 간병이 필요할 겁니다. 수지는 밖으로 나와 직장에 전화해서 휴가를 냈고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는 짧게 답했다. 힘내. 나 현장에 있어? 저녁에 통화하자. 3일 동안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다. 수지는 매일 찾아갔다. 부모님은 잠깐 들렀다 가셨다. 유진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할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살아계셨지만 오른쪽 몸을 거의 쓰지 못하셨다. 언어 장애도 왔다. 말하는 것이 힘겨웠다. 의사가 말했다. 수진 씨, 꾸준히 관리하고 마사지하고 재활 운동을 하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요. 각오되셨나요? 네, 각오됐어요. 수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2주 후 할머니는 퇴원했다. 수지는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했다. 매일 퇴근 후 할머니 댁에 들러 식사를 챙겨드리고 씻겨드리고 주사를 놓고 마사지를 했다. 주말은 온전히 그곳에서 보냈다. 지훈은 불만스러웠다. 수진아, 또 할머니한테 가? 이제 그만 좀 해. 간병인 고용해. 간병인 고용할 돈 없어요? 그럼 부모님이 내시라고 해. 아니면 유진이더러 내라고 하든가. 아파트 받을 거면서 투자 좀 하라고. 지훈 씨, 우리 할머니예요. 그래서 뭐. 그 할머니가 당신한테 아파트 준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까지 간병을 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툴 힘이 없었다. 유진은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서 과일을 가져다 주고
20분 정도 앉아 자기 얘기를 제잘거리다 떠났다. 미안해요, 할머니. 저 일하러 가봐야 해서. 또 올게요. 할머니는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지는 할머니의 눈에서 실망감을 읽었다. 12월은 도시를 눈과 추위로 뒤덮었다. 수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가는 대신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할머니 집 열쇠는 이제 항상 수진의 주머니에 있었다. 현관문은 20년 전처럼 삐걱거렸다. 수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코트를 걸어둔 뒤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보통 담요를 두르고 창가 의자에 앉아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고 계셨다.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수지는 할머니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뺨에 입을 맞췄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으려 애썼다. 왼쪽 얼굴은 움직였지만 오른쪽은 굳어 있었다. 말은 할 수 있었지만 단어를 천천히 고르며 힘겹게 내뱉었다. 수진 아이 그녀가 겨우 말했다.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낮에 들러 수진이 전날 저녁에 끓여둔 국을 데워주셨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세수를 돕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돕고 속옷을 갈아입히고 약을 드리고 마사지를 해야 했다.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가방에서 김치찌개가 담긴 보온병을 꺼내 할머니에게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먹여 드렸다. 그러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고 방을 치웠다. 그 후에 마사지가 시작되었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40분 동안 주물렀다. 할머니, 손가락 구부려 볼게요. 수지는 할머니의 따뜻하고 힘없는 손을 잡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마사지했다. 할머니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참으셨다. 잘한다. 내 새끼에 그녀가 속삭였다. 수지는 속에서 피로가 몰려왔지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지훈은 보통 이미 잠들어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저녁은 전자레인지에 무언가를 데워 혼자 먹었다. 설거지는 하지 않았다.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다. 또 늦었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할머니 도움이 필요하셨어요. 수진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넌 집에 있지를 않잖아. 내가 모든 걸 혼자 해야 해? 지훈 씨, 전 할머니를 버릴 수 없어요. 그럼 나는 버릴 수 있고. 그는 일어나 침실로 가버리며 문을 쾅 닫았다. 수지는 부엌에 서서 더러운 그릇들을 바라보며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말없이 수세미를 들고 접시를 닦기 시작했다. 12월 중순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할머니는 어떠시니? 조금씩 회복 중이세요. 이제 왼손으로 숟가락도 혼자 잡으세요. 그래, 다행이구나. 있잖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역시 간병인을 구하는 게 어떨까? 내가 너무 고생이잖아. 보기 안쓰러워 죽겠다. 엄마, 간병인은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우리 그런 돈 없어. 아빠랑 내가 좀 보태줄게. 얼마나요? 엄마는 머뭇거렸다. 한 30만 원, 아니면 50만 원 정도? 그 이상은 힘들어. 우리 차 할부금도 내야 해서. 그걸로는 택도 없어요. 유진이는요? 수진이 피식 웃었다. 유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 20분 들르잖아요. 걔는 일이 있잖니, 알잖아. 엄마, 나도 일해요. 남편도 있고요. 그리고 난 매일 거기 가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너도 유진이 성격 알잖니? 걘 못해. 내가 더 강하잖아. 이수진은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꿀꺽 삼켰다. 강한 게 아니다. 그저 이용하기 편할 뿐이다. 유진은 정말로 일요일마다 찾아왔다. 화려하고 향수를 뿌린 채 커다란 과일 봉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섰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사과랑 바나나랑 귤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으려 애썼다. 몸은 좀 어떠세요? 나아졌어. 할머니가 느리게 말했다.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 저 이번 주에 미용실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손님이 진짜 까다로워서 계속 불만인 거예요. 머리를 3번이나 해줬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든대요. 상상이나 가세요. 유진은 15분쯤 떠들다가 시계를 보았다. 어머, 할머니, 저 가봐야 해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곧 또 올게요. 알았죠. 그녀는 할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손을 흔들며 떠났다. 수지는 그녀를 문까지 배웅했다. 유진아, 좀 더 있다 가지 그래? 언니, 안 돼. 나 약속 있어. 하지만 할머니가 전니가 있잖아. 언니는 우리 중에 제일 책임감 강하잖아.
난 아픈 사람 돌보는 거 정말 못해. 마음이 약해서 못 견디겠어. 그녀는 향수 냄새를 남기고 떠났다. 수지는 방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계셨다. 걔한테 서운해하지 마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서운하지 않아요, 할머니. 걔는 원래 그런 애니까. 이수지는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12월 말, 수지는 직장에서 새해 전야 당직 근무를 제안받았다. 급여가 2배였다. 그녀는 수락했다. 돈이 필요했다. 할머니 약값도 비쌌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사야 했다. 지훈은 이 소식을 짜증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새해에도 일하겠다는 거야? 지훈 씨, 거절할 수 없었어요. 우리 돈 필요하잖아요. 젠장, 수진아, 보통 사람들은 다 가족이랑 새해를 맞이하는데 넌 병원에서 썩고 있겠다는 거네. 그럼 부모님 댁에 가든가 친구들 만나러 가요.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알아. 어쩌면 정말 그래야 할지도 모르겠네. 수지는 새해를 의국에서 샌드위치와 차로 맞이했다. 동료들은 플라스틱 컵으로 건배했다. 누군가 대통령의 신년사가 나오는 텔레비전을 켰다. 수지는 앉아서 예전에는 지훈과 항상 함께 명절을 보냈던 것을 떠올렸다.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영화를 보곤 했다. 그 모든 것이 언제 끝났을까? 1월 1일 아침, 그녀는 할머니 댁에 가서 샐러드와 샴페인을 가져갔다. 할머니, 우리도 축하해요. 할머니는 할 수 있는 만큼 미소 지었다. 둘은 함께 앉아 샌드위치와 차를 마셨다. 텔레비전에서는 콘서트가 방영되고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거의 아늑했다. 힘들지? 할머니가 말했다. 아니에요. 무슨, 다 보여? 거짓말하지 마라. 위수지는 고개를 떨궜다. 할머니는 항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다.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할머니는 왼손을 뻗어 수진의 뺨을 어루만졌다. 고맙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수지는 할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할머니는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1월은 잿빛으로 춥게 이어졌다. 할머니의 상태는 좋아졌다. 이제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스스로 컵을 들 수 있었고 보행기를 짚고 조금 걸을 수도 있었다. 말은 더디게 회복되었지만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가 작은 승리였다. 수지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갔다. 함께 드라마를 보고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수지는 책을 소리내어 읽어드렸다. 그들 사이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다. 있잖니, 어느 날 할머니가 거의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다. 내가 누워있는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데요? 사람은 힘들 때 본 모습을 보인다는 거, 좋을 때가 아니라 나쁠 때 말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유진이는 예쁘고 명랑하지만 속이 비었어. 할머니 아니, 들어봐. 걔는 2달 동안 3번 왔어. 3번. 근데 넌 매일 왔지?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힘든지 다 보여. 그런데도 넌 와. 제 할머니잖아요. 누가 돌봐드리겠어요. 할머니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내 부모님도 드물게 와. 다들 바쁘다고만 하지? 근데 너 혼자야?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아요. 1월 말, 할머니가 말했다. 수진아, 나 변호사 좀 만나야겠다. 왜요? 할 일이 좀 있어서. 서류에 서명해야 해. 할머니, 아직 약하세요. 나중에 해요. 아니, 지금. 집으로 오라고 해줘. 수지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집으로 방문하는 변호사를 찾아냈다. 그는 다음 날 서류 가방을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최순자 여사님, 유언장을 변경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 할머니는 느리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수지는 부엌에 서서 차를 준비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지 않았다. 듣고 싶지 않았다. 그건 할머니의 일이었다. 30분 후 변호사가 나왔다. 다 됐습니다. 서류는 공증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가 떠났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창백하고 지친 얼굴로 의자에 앉아 계셨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피곤하구나. 누워서 좀 쉬세요. 수지는 할머니가 눕는 것을 돕고 이불을 덮어드렸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수진아,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아니, 들어봐.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모든 걸 올바르게 처리했다는 것만 알아도 제대로.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진심이야. 기억해도 수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2월이 되자 지우는 점점 더 늦게 집에 들어왔다. 때로는 11시에, 때로는 자정에. 그에게서는 낯선 향수 냄새 같은 것이 났다. 수지는 묻지 않았다. 대답이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할머니 댁에서 돌아왔을 때 지후는 집에 없었다. 그녀는 문자를 보냈다. 어디에요? 1시간 뒤에 답장이 왔다. 민수랑 술집이야. 늦게 들어갈게. 수지는 혼자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깼다. 지후는 아직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가 끊어버렸다. 문자를 보냈다. 지훈 씨, 어디에요? 걱정돼요. 답은 없었다. 그는 새벽 5시에 술에 취해 시끄럽게 들어왔다. 수진아, 왜 앉아? 그는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다. 걱정했어요. 에이, 됐어. 나 성인이야. 그는 1분도 안 되어 코를 골기 시작했다. 수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낯설었다. 그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침에 그녀가 물었다. 지훈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우리 얘기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 없어. 넌 맨날 할머니한테 가 있고 난 나대로 노는 거지? 하지만 이럴 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가 돌아오실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야 해? 전 할머니를 버릴 수 없어요. 그럼 나는 버릴 수 있고.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나가버렸다. 문이 유리가 흔들릴 정도로 세게 닫혔다. 수지는 방 한가운데 서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울어야 할까? 소리쳐야 할까? 그를 쫓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그저 소파에 앉아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녁에 유진이 전화했다. 언니, 안녕. 있잖아. 내가 생각 좀 해봤는데 할머니 이제 많이 좋아지셨지? 혼자서도 괜찮지 않을까? 언니 너무 고생했잖아. 좀 쉬어. 유진아, 할머니 아직 혼자서는 안 돼. 글쎄, 나 지난 일요일에 갔을 땐 꽤 정정해 보이셨는데 그건 내가 매일 돌봐드려서 그래? 알았어. 화내지 마. 그냥 언니 걱정돼서 그런 거지.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걱정, 참나. 3월이 되자 할머니는 완전히 기력을 회복했다. 이제 혼자서 집안을 걸어 다닐 수 있었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고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오른쪽 손은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왼손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하는 법을 터득했다. 수진아, 내가 나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주었구나.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말했다. 어떻게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제 할머니잖아요. 아니, 해야 해. 내가 날 살려냈어. 내가 아니었다면 난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할머니,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난 다 보여. 내가 지훈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내가 지친 것도, 내가 힘든 것도 다 보여.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난 이걸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4월 초,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결심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이었다. 수진아, 앉아봐. 우리 정말 얘기 좀 해야 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지는 소파에 앉았다. 있잖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녀는 침묵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너도 알잖아.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우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넌 계속 할머니한테 가 있고 난 나대로고. 이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야. 할머니는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곧 도움이 전혀 필요 없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내뱉었다. 나 유진이랑 만나. 침묵. 길고 날카로운 침묵. 뭐라고요? 수지는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나랑 유진이, 우리, 사귀어. 벌써 2달 됐어. 내 동생이랑요. 수진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계획한 건 아니야. 그냥 걔는 날 이해해줘. 명랑하고 가볍고. 걔랑 있으면 좋은데 나랑 있으면 안 좋고.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넌 변했어. 항상 피곤해하고 화만 내고. 내 할머니 생각만 하잖아. 수진이 일어섰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목소리는 평온했다. 나가. 뭐, 나가라고. 지금 당장. 수진아, 우리 좋게 얘기하자. 나가. 그는 한숨을 쉬고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수지는 복도에 서서 그가 가방에 셔츠와 청바지, 면도기를 챙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10분 만에 그는 준비를 마쳤다. 나머지 짐은 나중에 가지러 올게 문 앞에서 그가 말했다. 수진아, 화내지 마. 이게 모두에게 더 좋은 거야. 나가. 그는 떠났다. 문이 닫혔다. 수지는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처음으로 그녀는 정말로 터져나오는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을 쏟아내며 숨이 막힐 듯 울었다. 남편이 그녀의 동생에게 아파트를 받게 될 유진에게 가버렸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수지는 복도 바닥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눈물은 말랐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누가 이런 여자를 원할까? 휴대폰이 진동했다.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수진아, 지훈이랑 유진이가 만나는 거 알고 있었니? 수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럼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구나. 잘 됐네. 그녀는 짧게 답했다. 응. 엄마는 1분 뒤에 전화했다. 딸아, 왜 말을 안 했어?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방금 알았어요. 세상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유진이가 어제 고백했어.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구나. 수진아, 너 괜찮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내 남편이랑 내 동생인데. 엄마, 나 피곤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유진이를 변호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걔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사랑은 선택하는 게 아니잖니. 이해해야 해. 다음 날 수지는 병가를 내고 할머니 댁으로 갔다. 배신하지 않을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다. 할머니는 거의 보행기 없이 직접 문을 열어주셨다. 수진아, 오늘 올 줄 몰랐는데. 무슨 일이니?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지훈 씨가 떠났어요. 어디로? 유진이한테요. 할머니는 굳어버렸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진이라고? 둘이 사귄대요. 벌써 2달이나 됐대요. 어제 말하고 떠났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럴 리가? 그래요.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입술을 움직였다. 마치 무언가를 세는 것 같았다. 아파트,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놈, 아파트 때문에 그런 거니? 모르겠어요. 아니, 난 알아. 내가 유진이한테 아파트 준다고 한 거 알고 그렇게 계산한 거야? 계산적인 놈.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정말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헛소리. 유진이 같은 애를 사랑하진 않아. 그냥 쳐다볼 뿐이지. 그러다 버리는 거야. 수진이 피식 웃었다. 저는 더 빨리 버려졌네요. 수진아. 할머니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껴안았다. 수지는 할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다시 울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것도. 넌 모든 걸 올바르게 했어? 그저 나쁜 놈을 만났을 뿐이야.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처럼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있잖니. 마침내 할머니가 말했다. 그냥 내버려 둬.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 다음 2주는 악몽 같았다. 부모님은 매일 전화해서 동생과의 관계를 망치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다. 알잖니. 유진이도 힘들어해. 엄마가 말했다. 널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네, 물론이죠. 수지는 툭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는 외교적으로 굴려고 했다. 수진아, 내가 상처받은 거 안다. 하지만 인생이 그런 거야. 사람들은 헤어지고 만나고 받아들여야 해. 아빠, 걔는 내 동생이에요. 그래서 뭐, 동생도 사람이야.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유진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언제나처럼 지훈은 수진이 집에 없을 때 자기 물건을 챙겨갔다. 식탁 위에 열쇠와 쪽지를 남겨두었다. 미안하다. 이게 모두에게 더 좋을 거야? 행운을 빈다. 수지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4월 말 유진이 전화했다. 언니, 안녕. 이제 나랑 정말 말 안 할 거야? 응, 그러지 마. 우리 자매였잖아. 언니, 제발 이해해줘.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됐어. 지훈 오빠랑 나랑 뭐랄까, 불꽃이 튀었다고 할까? 불꽃. 응, 케미 같은 것 언니도 알잖아. 오빠 멋있었어. 언니, 화내지 마. 언니가 속상한 거 이해해.
하지만 우리 정말 사랑해. 그리고 결혼할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우리 결정했어. 뭘 망설여? 지훈 오빠는 이미 이혼 신청했어. 서류 정리되는 대로 혼인 신고할 거야. 축하해줘. 언니, 그러지 마. 결혼식에는 와줘. 제발. 유진아, 꺼져. 수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저녁에 그녀는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누군가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차들이 지나갔다. 인생은 흘러가는데 그녀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렸다. 이혼은 빨리 처리되었다. 지훈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서류에 서명하고 헤어졌다. 그녀는 법원에 가지도 않고 대리인을 보냈다. 5월에 결혼식 청첩장이 도착했다. 금박 글씨가 새겨진 예쁜 카드였다. 김유진과 박지훈이 결혼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지는 청첩장을 찢어버렸다. 일주일 뒤 부모님이 찾아왔다. 죄책감이 서려 있으면서도 단호한 표정이었다. 수진아, 내가 힘든 거 안다. 엄마가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유진이는 내 동생이야. 내가 화내서 힘들어해. 진심이세요? 딸아, 그러면 안 되지. 가족은 신성한 거야. 지훈이는 이제 남이야. 하지만 유진이는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 내 남편을 뺏어간 가족이여.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인생은 예측할 수 없잖니. 아빠가 헛기침을 했다. 수진아, 우리가 유진이를 편드는 건 아니야. 하지만 걔는 아직 어리고 어리석어. 사랑에 빠진 거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말이야. 엄마가 말을 이었다. 내가 한번 생각해봐. 지훈이는 어차피 떠났을 거야. 유진이가 아니었으면 다른 여자한테 갔겠지? 너희 결혼은 이미 끝난 거였어. 그럼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유진이한테는 정말 그 아파트가 필요해. 걔 방 한 칸 얻어서 사는 거 알잖니? 지훈이랑 같이 거기서 살 수 있잖아. 수진이 일어섰다. 알겠네요. 아파트가 더 중요하군요. 딸아, 제발 가주세요. 부모님은 서로를 쳐다보고 한숨을 쉬며 떠났다. 수지는 혼자 남았다. 결혼식은 6월 15일로 정해졌다. 수지는 유진이 직접 알려준 할머니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상이 가니 할머니가 분개하며 말했다. 어제 와서는 얼굴이 활짝 펴서 할머니, 우리 결혼해요. 결혼식에 오세요 하더구나. 내쫓을 뻔했다.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안 그래? 이건 비열한 짓이야. 그냥 살게 둬요. 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할머니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무렇지 않지 않아. 다 보여. 우수지는 고개를 떨궜다. 좋아요.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그냥 계속 살아. 그리고 기억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항상 그래. 6월 14일 결혼식 전날 수지는 집에 앉아 내일이면 지훈이 동생의 남편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전화가 몇 번 울렸다. 부모님, 친구들. 그녀는 받지 않았다. 저녁에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내일 와줘. 모든 거 미안해. 언니가 와줬으면 좋겠어. 수지는 문자를 보고 피식 웃으며 번호를 차단했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맴돌았다. 지훈과 유진. 그들은 아파트를 얻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겠지? 그리고 그녀는 이 월세집에 혼자 남겠지? 새벽 3시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다. 할머니 목소리가 작고 지쳐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계속 생각 중이었어. 무슨 생각이요?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만큼 돌려받는다는 거 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엔 돌려받는다는 거?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딸아. 그냥 너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걱정하지 마에 다 잘 될 거야. 약속할게. 확실하세요. 물론이지.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잠을 청하려 애썼다. 6월 15일 아침, 그녀는 무거운 머리로 잠에서 깼다. 결혼식 날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텔레비전을 켰다.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릴 무언가가 필요했다. 11시,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지금 당장 나한테 오너라. 급하다. 무슨 일이세요?
오면 설명해 줄게. 수지는 옷을 입고 나섰다. 할머니는 바로 문을 열어주셨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앉아, 들어봐. 그들은 식탁에 앉았다. 할머니는 차를 따랐지만 마시지 않았다. 수진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1월에 변호사가 왔던 거 기억하니? 기억나요. 그때 내가 유언장을 다시 썼어. 네,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넌 이해 못했어. 내가 유언장을 내 이름으로 다시 썼단다. 수진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아파트. 내가 너한테 물려주기로 했어? 유진이가 아니라 너한테 침묵. 길고 날카로운 침묵. 하지만 왜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넌 날 돌봐줬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지? 유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 20분 들렀을 뿐이야. 그때 난 누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단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잖아요. 응,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 너도 아직 말하지 마라. 수지는 움직일 수 없는 채로 앉아 있었다. 할머니, 하지만 유진이는 아파트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지훈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생각하게 둬. 진실은 내가 죽은 뒤에 밝혀질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수진아, 나 75이야. 이미 늙었지? 뇌졸중도 겪었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아파트는 내 거야. 서류는 변호사에게 있어? 모든 게 합법적이야.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유진이도, 그 비열한 지훈이란 놈도. 하지만 그들 오늘 결혼하는데요. 그래서 뭐, 결혼하게 더 그러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되겠지. 수지는 앉아서 들은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아파트, 유진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것이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하지만 전 이걸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있고 받을 거야. 이건 내 결정이고 옳은 결정이야. 그들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동이 트고 있었다. 지금 어디선가 유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겠지. 어디선가 지훈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겠지. 그들은 행복을 준비하고 있었고 수지는 할머니의 부엌에 앉아 미래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가 물었다. 살아. 그냥 살면서 기다려. 뭘 기다려요? 할머니가 신비롭게 미소 지었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수지는 오후 1시에 할머니 댁을 나섰다. 결혼식은 3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사진이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유진과 정장을 입은 지훈. 둘 다 미소 짓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글이 있었다. 우리 행복해. 내가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 이수지는 사진을 보았다. 아름다운 커플. 행복해 보였다. 지훈이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유진은 그에게 기대어 있었다. 완벽한 그림이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3시에 그들은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 있겠지. 4시 아마 피로연이겠지. 5시 건배사, 축하 인사. 수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해가 지면서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동생과 결혼한 날. 아침은 전화벨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수지는 침대 옆 탁자에서 울리는 휴대폰 진동에 잠이 깼다. 화면에는 7시 5분 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수진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딱딱하고 건조했다. 네, 박 변호사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순자 여사님께서 오늘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수지는 침대에 앉아 꼼짝할 수 없었다. 그럴 리가 없어. 어제 통화했었다. 할머니는 괜찮으셨다. 피곤해 보이셨지만 괜찮으셨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수화기 속 목소리.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네, 들려요. 무슨 일이죠? 이웃분이 아침에 발견하셨습니다.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평화롭게. 의사 말로는 심장 문제라고 합니다. 연세와 뇌졸중 후유증을 생각하면 예상된 일이었다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속삭이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날 밤에 수진이 지훈에게 사진을 보냈던 바로 그날 밤에 마지막 대화.
마지막 말들. 진실은 항상 밝혀지는 법이야.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조용히, 소리 없이 수지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장례식은 6월 18일로 정해졌다. 준비할 시간은 3일이었다. 수지는 모든 것을 도맡았다. 관, 화환, 장례식장 음식. 부모님은 돕기는 했지만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엄마는 계속 울었고 아빠는 넋이 나간 채 돌아다녔다. 유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딱 한 번 전화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장례식에는 갈게. 하지만 이것만 알아둬. 난 언니 용서 안 해. 내 용서 따위 필요 없어. 수진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훈은 전화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수진은 그 침묵에 감사했다. 6월 18일은 흐렸다. 잿빛 하늘, 부슬부슬 내리는 비, 묘지에는 온 가족과 이웃, 할머니의 친구들이 모였다. 관은 성직자의 조용한 기도 소리와 함께 천천히 내려갔다. 수지는 묘지 가장자리에 서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 지지해줬던 사람, 모든 것을 이해해줬던 사람.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유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 충혈된 눈으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창백하고 침울한 지훈이 있었다. 그들은 수진에게 다가오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 할머니의 아파트에 모여 음식을 먹었다. 수진은 상을 차렸다. 밥, 국, 나물, 전,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하고 먹고 마시고 떠났다. 부모님은 부엌에 앉아 먼 친척들과 조용히 대화했다. 유진과 지훈은 거실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 거의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수진은 지훈이 유진의 손을 잡으려 할 때 그녀가 슬쩍 피하는 것을 보았다. 저녁 6시쯤 손님들이 모두 떠났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만 남았다. 부모님, 유진, 지훈, 그리고 이모 두어 분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박 변호사가 서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로 딱딱한 정장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날 죄송합니다만 유언장을 낭독해야 합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변호사는 거실로 들어와 식탁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자, 2025년 1월 23일에 작성된 최순자 여사님의 유언장입니다. 그는 헛기침을 했다. 모든 재산, 즉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번지 23호에 위치한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저의 손녀 김수진에게 유증합니다. 침묵. 날카롭고 무거운 침묵. 유진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 없습니다. 이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여기 서류가 있고 최순자 여사님의 서명이 있으며 인감도 있습니다. 모두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파트가 제 거라고 하셨어요. 약속하셨다고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1월에 최순자 여사님께서 유언장을 변경하셨습니다. 유진이 수진에게 돌아섰다.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너, 내가 꾸민 짓이지. 할머니를 꼬드겼지? 꼬드기지 않았어. 수진이 일어나 동생의 눈을 마주 보았다. 나도 최근에 알았어. 거짓말. 김유진 씨, 진정하십시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최순자 여사님은 온전한 정신 상태셨습니다. 어떠한 압력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입니다. 엄마가 손뼉을 쳤다. 수진아, 하지만 왜 할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수진은 엄마를, 그리고 유진을, 그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있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제가 매일 할머니를 돌봐드렸으니까요. 3개월 동안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20분 들를 때 말이에요. 하지만 우린 일했잖아. 유진이 소리쳤다. 난 매일 갈 수 없었어. 나도 일했지만 갔어. 이건 불공평해. 불공평하다고 수진이 한 걸음 다가섰다. 뭐가 불공평한지 알아? 언니의 남편을 뺏는 거, 그게 불공평한 거야. 이유진은 뺨을 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수진아, 왜 그래? 아빠가 그들 사이에 서려고 했다.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아니요, 해야 해요. 모두들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니까요. 친언니를 배신하는 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구니까요. 난 배신 안 했어. 유진은 이미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우린 사랑에 빠졌다고. 넌 아파트와 사랑에 빠진 거지.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저 남자도. 인정해. 유진아. 넌 아파트 얘기 듣기 전까지는 그 사람 원하지도 않았잖아. 유진은 침묵했다.
뺨으로 눈물이 흘러 마스카라를 번지게 했다. 지훈이 일어섰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떨렸다. 수진아, 난 몰랐어. 정말이야. 아파트가 내 거라는 걸 알았다면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수진이 피식 웃었다. 알겠네. 아니, 그 말을 하려던 게 아니야? 그럼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지훈 씨, 날 사랑했다고? 유진이는 실수였다고? 아니면 그냥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는 침묵했다. 나도 침묵할게. 수진은 변호사에게 돌아섰다. 제가 어디에 서명해야 하죠? 이 서류들입니다. 아파트는 당신의 소유로 이전됩니다. 우수진은 펜을 들고 서명했다. 시원하고 또렷하게. 아파트는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모아 서류 가방에 넣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순자 여사님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수진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럼 끝났네. 유진이 눈물을 닦았다. 내가 이겼어. 만족해? 난 이기지 않았어. 수진이 동생을 바라보았다. 난 그저 지지 않았을 뿐이야.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는 내 거고 난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 넌 남편이 남았잖아. 내 전남편. 아파트 때문에 너랑 결혼한 남자. 즐기시지. 유진은 지훈에게 돌아서서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는 시선을 피했다. 정말이야.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아파트 때문에 그랬어? 유진아,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유진은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됐어. 나 갈 거야. 그리고 너, 박지훈, 그냥 죽어버려. 그녀는 아파트에서 뛰쳐나가 문을 쾅 닫았다. 지훈이 그녀를 뒤쫓았다. 유진아, 기다려. 문이 다시 한번 닫혔다. 수진과 부모님만 남았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빠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이제 엄마가 마침내 말했다. 가족은 이제 끝났어. 엄마, 가족은 한쪽 딸이 다른 딸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없었어요. 수진아,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항상 유진이를 선택했잖아요. 항상. 걔는 예쁘고 화려하고 걔한테는 더 필요하니까. 그럼 나는요? 나는 혼자서도 잘 해내는 회색쥐인가요? 딸아,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했어. 바로 그거예요. 생각조차 안 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세요. 전 더 이상 편한 딸로 살기 싫어요. 수지는 가방과 코트를 챙겼다. 어디 가니? 아빠가 돌아보았다. 집에요. 아니, 이제 제 집이죠. 두 분은 댁으로 가세요. 그리고 유진이한테 전해주세요. 만약 인간적으로 대화하고 싶다면 난 준비됐다고. 하지만 히스테리나 비난 없이 오직 인간적으로만요. 그녀는 계단으로 나와 벽에 기댔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속이 떨렸다. 그녀는 방금 가족을 파괴했다. 아니, 파괴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파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다. 부모님은 1분 뒤에 나와 말없이 지나갔다. 엄마는 흐느꼈고 아빠는 그녀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다. 수지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다. 장례 음식 냄새와 벽에 걸린 할머니의 시계가 희미하게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방들을 둘러보았다.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시던 의자, 뇌졸중 후에 누워 계시던 침대, 함께 차를 마시며 온갖 이야기를 나누던 식탁. 감사해요. 할머니. 수진이 속삭였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다음 며칠은 분주하게 지나갔다. 서류를 처리하고 공과금 명의를 변경하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해야 했다. 부모님은 돕지 않았다. 유진은 전화하지 않았다. 지훈도 침묵했다. 수지는 혼자 일했다. 옷장을 정리하고 할머니의 옷, 책,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한 서랍장에서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편지가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수진에게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없겠구나. 울지 마라. 난 긴 인생을 살았고 평화롭게 죽었단다. 이것만은 알아주렴. 넌 항상 내가 가장 아끼는 아이였어. 똑똑하고 착하고 정직했지. 유진이는 예쁘지만 속이 비었어. 넌 진국이란다. 이 아파트는 내 것이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나를 돌봐줘서가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여기서 살아. 행복해야 한다. 아파트가 아니라 너를 소중히 여길 좋은 사람을 만나렴. 그리고 기억해. 난 항상 내 곁에 있단다. 사랑한다.
할머니 최순자가.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다. 마지막 눈물이었다. 그러고는 눈을 닫고 일어나 인테리어를 시작했다. 인부들을 고용하고 벽지를 고르고 새 가구를 샀다. 아파트를 새롭게 단장하고 그녀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했다. 일주일 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있잖니, 유진이가 지훈이랑 이혼했단다. 수지는 굳어버렸다. 걔가 이혼 소송을 냈어? 그 사람이랑 못 살겠다고 하더구나. 그가 자기를 속였다고. 알겠어요. 수진아, 걔 많이 힘들어해. 내가 한번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니? 걔가 원한다면 난 준비됐어요. 알았다. 전해줄게. 유진은 이틀 뒤에 전화했다. 목소리가 작고 쉬어 있었다. 언니, 내가 가도 돼? 와, 그들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유진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으로 나타났다.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였다. 안녕, 그녀가 맞은편에 앉았다. 안녕, 웨이터가 주문을 받고 떠났다. 그들은 침묵했다. 언니, 미안해. 마침내 유진이 말했다. 내가 바보였어. 그랬지? 언니 말이 맞아. 내가 이겼다는 생각, 모든 걸 가졌다는 생각이 좋았어. 유진아, 넌 항상 이겼어. 아니, 이긴 건 언니였어. 내가 그걸 못 봤을 뿐이야. 유진이 눈을 닦았다. 언니는 강하고 똑똑하고 정직해. 난 그냥 예쁜 포장지고. 그게 다야? 그렇게 말하지 마. 왜? 사실인데. 난 평생 외모로만 살았어. 그래서 뭘 얻었지? 날 이용한 배신자 하나. 나도 날 버린 배신자를 얻었지? 우리 둘 다 바보야. 수진이 피식 웃었다. 그런 것 같네.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왔다. 그들은 말없이 마셨다. 언니,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야. 유진이 컵을 내려놓았다.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정말 미안해. 나도. 나 그 사람 놓아줬어. 지훈 오빠.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싫어.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알았다는 거야. 어떤 인간인데? 껍데기. 예쁘지만 속이 빈 껍데기. 유진이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꼭 나처럼. 넌 껍데기 아니야? 어떻게 알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와서 인정했으니까. 그들은 커피를 다 마시고 밖으로 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언니,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해도 돼? 해봐. 언젠가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수지는 동생을 바라보았다. 충혈된 눈, 비에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입술. 모르겠어. 유진아.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해볼 수는 있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길을 따라 걸어갔다. 수지는 그녀의 모습이 모퉁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인테리어는 8월에 끝났다. 아파트는 밝은 벽과 새 가구, 산뜻한 커튼으로 완전히 변했다. 수지는 완전히 이사했다. 월세집은 계약을 해지했다. 그녀는 병원을 그만두었다. 오래전부터 원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일이었다. 이제 월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 직업을 바꿀 여유가 생겼다. 마사지 강좌에 등록했다. 항상 대체의학에 관심이 있었다. 도전해보고 싶었다. 배우는 것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오랜만에 수지는 자신이 존재가 아닌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부모님은 드물게 전화했다.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다. 엄마는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지만 앙금은 남아있었다. 유진과는 가끔 만났다. 커피를 마시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신뢰는 없었지만 위태로운 평화는 있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지도 모른다. 지훈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다른 도시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잘 됐다. 거기서 그녀 없이, 유진 없이, 남의 아파트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길. 어느 9월, 수지는 강좌가 끝나고 카페에 앉아 카푸치노를 마시며 책을 넘기고 있었다. 한 남자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이 자리 비었나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키가 크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검은 머리카락에 선한 갈색 눈을 가졌다. 네, 앉으세요. 그는 앉아서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다.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그가 그녀의 책을 힐끗 보았다. 인체 해부학. 의사이신가요? 아니요. 마사지사 공부하고 있어요. 흥미롭네요. 저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재활센터에서 일해요.
그들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이현우였다. 최근에 이 도시로 이사 왔고 근처에서 자취한다고 했다. 이혼했고 아이는 없었다. 등산과 책,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다. 그들은 다시 만났고 또 만났다. 그러다 현우가 그녀를 연극에 그리고 전시회에 초대했다. 그는 달랐다. 차분하고 세심하고 서두르거나 압박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강변을 산책할 때 현우가 물었다. 수진 씨, 전에 만나던 사람 있었어요. 전 남편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제 동생한테 갔어요. 동생이 아파트를 받을 줄 알았거든요. 현우가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정말요. 하지만 아파트는 제가 받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죠.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문을 닫았어요. 현우가 미소 지었다. 잘했네요. 그들은 손을 잡고 계속 걸었다. 그의 손바닥 온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10월에 수지는 강좌를 마치고 자격증을 땄다. 첫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일이 마음에 들었다. 사람들을 돕고 통증을 덜어주고 감사를 받는 것은 끝없는 대기줄과 짜증난 환자들로 가득했던 병원과는 전혀 달랐다. 현우는 그녀를 지지해 주었다. 방 하나를 치료실로 꾸미는 것을 돕고 첫 손님들을 데려왔다. 당신은 대단해요. 그가 말했다. 누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는 건 아니에요.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병원에 남아서 인생을 불평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11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수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송이가 조용히 떨어지며 도시를 하얀 담요로 덮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유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니,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어떻게 이겨냈어? 어떻게 다시 살기 시작했어? 수지는 화면을 보고 답장을 썼다. 그냥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심했어. 그리고 그걸 향해 갔지. 답장은 금방 왔다. 나도 그러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내가 뭘 원하는지 결정하고 그걸 향해 가. 고마워. 정말로. 외면하지 않아줘서 수진이 미소 지었다. 어쩌면 유진은 정말 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은 노력하고 있거나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12월, 현우가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특별한 레스토랑이었다. 촛불, 음악, 아름다운 식기. 수진 씨, 할 말이 있어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만난 지 반년이 됐어요. 그리고 당신이 제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현우 씨, 잠깐만요. 서두르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힘든 경험을 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전 곁에 있을 거예요. 아파트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요. 수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건 다른 눈물이었다. 고통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저도 현우 씨랑 있는 게 좋아요. 그럼 함께해요. 진심으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와 그녀에게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새해는 종로의 아파트에서 둘이 함께 맞이했다. 상을 차리고 촛불을 켜고 오래된 한국 영화를 틀었다. 자정이 되자 그들은 발코니로 나갔다. 도시는 불빛으로 반짝였고 어디선가 불꽃놀이가 터졌다. 소원 빌어요. 현우가 말했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할머니를 생각했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생각했다.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는 유진을 생각했다. 관계가 천천히 나아지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을 생각했다. 빌었어. 응, 뭔데요?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나도, 유진이도, 부모님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현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발코니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다. 눈은 천천히 내리며 거리를 고요함으로 감쌌다. 새해가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삶이. 수지는 1년 전 병원 의국에 외롭고 지친 채 앉아 있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 곁에 서 있었다. 할머니가 옳았다. 진실은 항상 밝혀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몫을 받는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아래에서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웃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저 사람들한테 가볼까요? 현우가 제안했다. 그래요. 그들은 아래로 내려가 축제에 합류했다. 수지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샴페인 잔을 들고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인생은 계속되었고 그것은 좋은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